1846년 뉴욕의 대표적인 슬럼인 파이브 포인트 지역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기존의 정착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아일랜드 이민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갱단 간의 충돌로 이어졌고 기존 정착민 세력인 네이티브스와 아일랜드계 갱단인 데드라비스의 대립은 폭력으로 치달았습니다. 데드라비스는 패배했고 그들의 리더 발론 신부는 네이티브스의 보스인 빌더 부처에게 살해당합니다. 발론 신부의 어린 아들 암스테르담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뒤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16년 후 암스테르담은 소년원을 나와 파이브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그는 비례 조직에 잠입해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후 암스테르담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을 규합해 비례 조직과 맞서게 됩니다. 1863년 남북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 반대 폭동이 뉴욕을 뒤덮으며 도시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암스테르담은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2002년 개봉한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은 19세기 중반 뉴욕의 파이브 포인트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뉴욕의 범죄와 혼란, 이민자들의 삶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는데요. 영화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파이브 포인트는 단순히 영화 속 무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곳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뉴욕의 축소판이자 희망과 갈등이 공존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당시 파이브 포인트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의 배경이 된 파이브 포인트가 어떤 곳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파이브 포인트 지역은 현재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인근의 멀버리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뉴욕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던 컬렉트 펀드를 매립해 조성되었으며 미로처럼 얽힌 좁은 도로와 함께 허술하고 높게 지어진 테너먼트라고 부르는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 이주한 빈곤한 아일랜드인들이었으며 그 외에도 독일인, 이탈리아인, 해방된 흑인, 그리고 중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우며 일상을 이어갔고 길가에는 노점상들의 수레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풍경은 낡고 허술한 판잣집들, 혼란스럽고 더럽게 얽힌 골목길, 그리고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운 음식들을 파는 노점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음과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소리들이 한데 뒤섞여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을 겁니다. 이 사진은 1888년에 촬영된 것으로 밴디트 루스트라 불리는 골목의 당시 어두운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갱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골목 입구를 위협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셀레일리를 들고 있습니다. 셀레일리는 겉보기에는 단순히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로 사용되던 곤봉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파이브 포인트의 암울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제이콥 리스는 덴마크 출신의 사진작가이자 경찰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빈민가 임대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기록하고 폭로하며 중산층 뉴요커들에게 빈곤층의 끔찍한 생활 조건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이미지는 제이콥 리스가 직접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담아낸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 VPN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해리포터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전 세계의 다양한 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접속 국가의 IP를 우회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넷플릭스뿐 아니라 훌루,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동일하게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이 특히 좋은 점은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IP가 철저히 숨겨지고 데이터가 강력한 암호화로 보호되어 공공장소에서도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프샤크 VPN을 추천하는 이유는 VPN의 모든 장점을 갖추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무제한 기기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전용 링크 surfshark.com factfiles를 클릭하고 4개월 추가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취소하면 100% 환불도 보장된다고 하니 이 기회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갱스 오브 뉴욕 초반에 등장하는 지하세계 같은 공간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으로 올드 브루어리라는 양조장의 지하에 만들어진 빈민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이곳은 판자로 대충 이어붙여 만든 비좁은 공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노동으로 지친 몸을 뛰어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사치에 불과했고 화장실도 없어 용변은 요강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샤워나 몸을 씻는 것은 인근의 더럽고 오염된 강에서 해야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까지 더해져 생활 조건은 말 그대로 극한에 가까웠습니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은 미로처럼 얽힌 거리 양쪽에 빽빽히 늘어선 판잣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보통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기 방을 나누어 거주했으며 나무 판자를 대충 이어붙여 만든 방은 매우 좁아서 침대 하나만 놓아도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했으며 그나마 햇볕이 잘 드는 집은 행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쓰레기와 악취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침대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편안한 매트리스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대부분 낡은 나무 상자나 집더미를 모아 만든 간이 평상이었습니다. 가재도구는 거의 없었고 빈민들 중에는 주전자 하나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방 하나당 1, 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이 5에서 10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의 10에서 40%가 방값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올드 브루어리의 지하실의 경우에는 이보다 절반 정도인 50센트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유럽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보금자리조차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대충 지은 건물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넓은 방의 바닥에 금을 그어 나누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차가운 바닥에서 옷을 깔고 자야 했으며 침대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일주일에 25에서 50센트 정도를 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극빈층은 사용시간을 나눈 뒤 교대로 들어와 자기도 했습니다. 이를 핫베드라고 불렀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 조성된 5 포인트 지역은 여름마다 습기로 가득 찼고 폭우가 내릴 때면 거리가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의 공중화장실은 항상 오물로 넘쳐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허드슨강이나 이스트 리버까지 가는 것을 번거로워하며 요강의 내용물을 골목이나 거리로 쏟아버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으며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밀한 주거 환경은 전염병의 확산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제이콥 리스의 기록에 따르면 1888년 밴디트 루스트 거리 59번지 주택에서 14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1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옆 61번지 건물에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8명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한 59번지 주택을 쪼개 만들어진 59와 2분의 1번지에는 총 39명이 거주했으며 그중 9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집에서만 그해 5번이나 유아의 장례식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제이콥 리스가 만난 한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살던 방이 너무 작아 잠을 잘 때 항상 다리를 펴지 못하고 웅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몸이 굽은 뒤에야 방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노점상을 도우며 음식을 얻어 연명했습니다. 오랜 노동과 습한 주거 환경, 비위생적인 조건으로 인해 그는 류마티즘과 각종 질병에 시달렸으며 결국 방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운명은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매치기와 절도는 5 포인트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였으며 빈곤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매춘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인은 일상다반사라는 묘사가 있을 정도로 폭력이 만연했고 어린아이들조차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1882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155명의 어린이가 범죄 활동과 관련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범죄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점차 조직화되었고 영화에 등장하는 데드 래빗스나 브루어리 보이스 같은 갱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갱단들은 점차 정치와 지역 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부패와 무능이 만연해 종종 갱단과 결탁하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고 빈곤층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7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신문팔이, 구두 닦기, 쓰레기 수집 같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가난과 학대를 피해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은 갱단에 가담하거나 소매치기와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가 일부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빈곤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는 주로 구인 게시판, 신문 광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맥을 통해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으며 공장, 부두,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했고 그날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한여름에는 공장의 뜨거운 열기와 먼지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차가운 항구에서 짐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부, 세탁부 또는 재봉사로 일하며 장시간 노동을 감내했지만 남성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의 일상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5포인트의 거리에 서 있었다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답답한 집안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날씨가 좋기만 하면 거리로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담배, 생선, 고기, 야채, 액세서리, 집기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 자리 잡은 노점상들은 더러운 천으로 덮인 자루에서 꺼낸 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넛 모양의 빵들을 덮은 천은 매우 낡고 지저분했는데 이 시절에는 옷이나 직물이 귀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 헤어진 옷 조각이나 지푸라기를 싼 매트리스 천을 그대로 재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트리스에 기생하던 벌레들까지 언급하면 여러분들 비위가 상할 것 같아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던 여러분은 배가 고파 노점에서 요기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오래된 빵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 발견된 식품 중 유일하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품목이 오래된 빵이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건강에는 해롭지 않지만 혐오스럽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며 한 정육점에서는 팔을 걷고 담배를 문 주인이 염소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죽은 염소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한 이탈리아인이 그 염소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더군요. 아마 뒷골목의 장례식에서 사용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혹시 누가 토끼고기를 팔면 조심하세요. 그건 10중 8구 길고양이에요. 이 지역의 많은 빈민들은 제대로 된 조리기구조차 갖추지 못했고 고기나 신선한 야채는 비싸서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빵, 옥수수, 감자가 주식이었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상한다는 것조차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5포인트 지역은 단순히 빈곤과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이민자들의 끈질긴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비좁은 골목과 낡은 집들 속에서 그들은 가난에 찌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어머니들은 밤늦게까지 노점에서 물건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10명 넘게 공유하던 그들의 삶은 처절했지만 삶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이근방 출신인 엘 스미스는 그 끈질긴 의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 후 13살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배달과 온갖 잡일을 시작했습니다. 책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배우며 길을 개척한 그는 성인이 되어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넘어서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뉴욕주 주지사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며 당시 이민자들과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소박한 출발점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모든 이민자들의 삶이 이처럼 고난으로 점철되지는 않았지만 5포인트는 그들의 눈물과 땀이 스며든 땅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끈기와 희망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강렬하게 상기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